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국이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속보로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란군의 입장이 속보로 또 들어왔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리면 미국의 이란 상선 발포는 휴전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또 이란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보복을 할 것이다. 이 미국의 공격을 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휴전 종료 이제 내일 현지 시간으로 21일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종전 관련 협정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휴전 협상 개시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JD 벤스 부통령을 보내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은 휴전 협상에서 미국이 최대한 이란에 대한 레버리지, 영향력을 확보해야지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 협상이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였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란군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락치 외교장관은 휴전 협정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단 하루 만에 이란군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돌아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이란 상선을 미국 해군이 직접 공격을 해서 엔진을 불능화시키고 납포하는 이미 이제 이란의 이 상선은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던 그런 상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뿐만 아니라 공해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모든 납포를 하겠다고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였죠. 그래서 지금 이란은 이런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 발표에 보복을 하겠다. 이것은 휴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휴전 협정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처음서부터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겠습니다만 소셜 미디어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개방 조건으로 미국은 이란과의 휴전 협상을 하기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했는데 이란 측 외교장관의 발언은 이것보다 약간 결이 달랐어요. 네. 이란 군부와 조율을 한다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속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이란은 미국과의 휴전 협정을 시작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휴전 합의를 하면은 이란 전쟁에 대한 정당한 그런 피해 보상이라든지 사후 재침략 방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전 협정이 이제 깨지고 22일부터는 다시 교전으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면전을 다시 시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소셜 미디어에서는 휴전 협상이 결렬되면은 다시 미군이 이란 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은 놨지만 이것은 사실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이크 월츠 미국 유엔 대사가 이것은 이중 용도이기 때문에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된다.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먼저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이란군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다시 충돌을 재개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휴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휴전을 연장하는 선에서 미국과 이란은 이런 외교적 해법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양측 모두 전면전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주셨는데 그런데 이란군에서는 또 보복을 할 거라고 명확하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협상 이어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측에서 충돌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긴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결정한 것은 이란에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거든요. 돈줄을 죄겠다. 미국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세계 물류 시장의 혼란 그리고 원유 가격이 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로 이란군의 이제 경제적인 그 재정주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로 해서 이란의 이제 원유 수출을 막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읽혀지는 게 사실 그 이란산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한 달 동안 그 금지를 유예하면서 허락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것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 재무부는 즉 이란이 석유 수출을 해서 전쟁 자금을 버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세계 원유 시장에는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산 석유가 돌질 않을 테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는 유예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즉 이란산 원유가 국제 원유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막힌 대신에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풀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은 국제 원유 시장에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전쟁 수행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 수출 금지에 대한 조치는 유예를 연장함으로써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에 대한 이런 원유 수출 재정을 죄겠다는 그런 전쟁 목표가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다시 본다면은 전면전보다는 이란의 이제 정치 지도자와 군부에게 빨리 종전을 해라. 결국에는 전쟁 자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압박을 계속 구사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이란군이 밝힌 내용 짧게 하나만 더 보면 공격받은 선박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향하던 중이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게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란이 그 고립무원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혼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제 공세를 지난 6주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랄까요? 이것이 절실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국의 원유 수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이런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러시아 경제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선이면은 러시아 정부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그 경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사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수급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란 전쟁은 러시아 푸틴 정부에게 있어서는 가뭄의 단비였죠. 국제 유가가 갑자기 치솟고 미국이 대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풀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확보하는 것이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을 그냥 버릴 수는 없지만 또 이란과 미국 간의 이런 군사 충돌이라든지 이런 해상 봉쇄로 인한 긴장이 높아진다면은 중국도 미국의 이제 글로벌 정책의 그런 잠재력이 소진되는 것은 반갑지만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최대 원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로서는 사태 해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란은 워낙 어려우니까 중국과 이란 간의 이런 경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일종의 영향력이랄까요? 메시지 전달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서로 양측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원유 시장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7시에 그 선물 시장이 열렸는데 브렌트유 그리고 WTI 모두 급등했네요. 이게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휴전, 그다음에 좀 그 호르무즈 그 해협 개방하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 매도세가 굉장히 크게 몰렸거든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11%까지 이제 급락하는 상황도 벌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다시 그 해협이 폐쇄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유류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수요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일단 그 선물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갖고 있던 그 포지션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다시 선물을 매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 새벽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좀 전쟁이 불확실하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좀 반영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큰 거는 뭐냐면은 지금 당장 쓸 원유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이게 이제 현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배에 실릴 현물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원물 선물 다시 말하면 이제 가장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중동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또 현물도 워낙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선물 시장이 다시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말씀해주신 지난주 상황을 좀 보면요, 이란에서 호르무즈 재개방하면서 네. 그 WTI가 장중 최대 11%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그 해협을 개방하기 직전에 원유 선물이 한 1조 원 정도가 매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정보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굉장히 좀 그 의혹이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서 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죠. 여기가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은 현황을 한번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라고 발표하기 약 20분 전에 1분 동안 이제 거래된 게 브렌트유 선물이 7,990 그 계약이죠. 한꺼번에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7억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1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데 바로 20분 뒤에 사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SNS에 발표를 했고 발표 직후에 국제 유가가 장중 최대 1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때 매도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게 이 상황이 정확하게 타이밍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장 예측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해지하는 수준 정도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좀 공통된 시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의 최고위급 정책 결정이 공식 발표되기 직전에 누군가가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내부자 거래다라고 얘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 두 번, 지금까지 해서 한 3번 정도가 지금 반복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7일에도 보면은 미 이란 2주간 왜 휴전 발표했잖아요. 그 직전에도 약 1조 4천억 원 규모가 원유 선물이 대거 매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3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하기 15분 전에도 7,400억 원 규모의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유가가 이 뉴스가 발표되자마자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비공개 정보가 일부에 전달될 가능성을 지금 고려를 해서 규제 당국이 조사 중인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로운 상황들 우연히 여러 번 반복된 거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건데. 이거 만약에 문제 있다고 밝혀지면 처벌도 받는 겁니까? 굉장히 처벌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누가 거래했냐. 두 번째는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거기에 집중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누가 거래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 같으면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그 CFTC가 특정 정부 관계자나 그와 연계된 인물과 연결되었는지를 전부 다 보기 위해서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태그 50이라고 하는 식별 데이터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한 거는 사실 국가 안보 차원의 기밀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수익을 냈다면 이게 단순한 내부자 거래가 아니고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나토 탈퇴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미국이 없는 나토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나토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갈등은 이제 2기 집권 초기부터 불거졌죠. 가장 큰 사례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전략 이익
수호 차원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합병하겠다고 했을 때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면 미국과 EU 간의 관세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반사 카드를 써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번에 아무런 이제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전쟁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황이 꼬이기 시작하니까 유럽 국가들에게 그런 책임을 전가하고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나토 유럽 회원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되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를 중심으로 이제는 나토를 진정한 유럽 국가들만의 그 자체적인 다자 안보 동맹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화두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으름장을 몇 번 시준하긴 했는데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 없는 나토가 현재 자체적인 다자 안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군사 물자 차원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 없는 나토를 사실상 준비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계획 수행의 차원이 될 것이지 뭐 이란 전쟁 끝나자마자 미국이 나토 탈퇴를 선언한다든지 유럽이 또 그걸 수용하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긴 사실상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 변수는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라든지 종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럽 국가들의 결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란 전쟁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제시한 28개 조항으로 된 러우 전쟁 휴전 중지안을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가 영구적으로 나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부도 헌법에 그것을 반영을 하고 나토 헌장에도 반영을 하라. 근데 유럽 나토 회원들은 여기에 반대를 해서 어차피 나토 회원이 되는 것은 나토 회원들의 이제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했고 그 미국 중지안에 보면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을 60만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는데 유럽 나토 회원국들은 너무 적기 때문에 러시아의 재공세를 막으려면 80만 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러시아 측에 유리한 이런 휴전 협상을 우크라이나에 강요하고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미국이 없는 나토 창설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이런 전반적인 의견은 더 공고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란 전쟁 계기로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좀 새롭게 재편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 전쟁 7주째 접어든 상황이잖아요. 전쟁 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불안감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된 참모진들의 인터뷰 발언들이 좀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보도가 됐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부터 회담을 할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즉흥적으로 인터뷰하거나 SNS 돌발적으로 올린 거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가 아주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더라고요. 뭐 불안감이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이라든지 정부 참모 장관들하고 조율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은 사실 일기 때부터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네타냐후 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란에 가서 그 핵 능력 제거 그리고 정권 교체를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확실히 믿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뉴욕타임즈에 이제 특별 보도도 있었고,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휴전,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이제 미국의 언론 보도는 이제 확인을 했죠. 여기서 이제 날짜가 중요한 게 이미 한 번 연기한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입니다. 이제 3월 말 4월 초에 있기로 했는데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연기 선언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근데 5월 15일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의 의장 임기가 만료되는 날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 의장을 빨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검찰 조사를 지시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미국 예. DC 법원이 그 기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C 검찰은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준 의장 그 결정권이 있는 미국 상원 재정위원회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이 기소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나는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월시의 인준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준 의장이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연준 의장이 계속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애타게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내 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5월 14, 15일 전에는 이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정도 휴전이 이루어져야지 유가도 안정시키고 미국의 소비자 심리라든지 투자 심리도 안정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갈등이 불거지더라도 전면적인 군사 행동 재개를 결정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아무래도 휴전 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특히 그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더 격화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으신 건데 그런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정치 스타일이요. 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경제는 예. 이렇게 불확실성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또 어떤 멘트가 나와서 이게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클지 모르는 상황이면은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 부분이나 아니면 투자 부분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 투자 부분에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래 원하던 그런 그 제조업을 다시 회생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물가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급등하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도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우는 더 그렇겠죠.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는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이게 또 좀 경제 성장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그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우리나라가 네. 그 5년 뒤 1인당 GDP 보면 대만보다 $10,000 정도 뒤처질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조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인은 반도체이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가 그 대만이 이제 추구하는 반도체 그 산업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메모리 그 중심의 산업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생기는 이제 결과이고요. 일단은 IMF가 발표한 게 우리가 올해 1인당 GDP를 37,412달러로 전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올해 이미 이제 42,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한국보다 먼저 4만 달러 벽을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역전을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 격차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1년에는 무려 1만 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만은 TSMC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우리 흔히 말하는 파운드리 생태계 얘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AI 호황의 이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가 같은 거에 다 같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용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원재료 비용이라고 하죠. 비용을 받을 때 가격 결정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에 좀 주력을 하고 있죠. 메모리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대만의 이제 AI 그 반도체 파운드리 생태계는 뭐 설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박스를 만드는 거. 박스는 특별하게 이제 표준 규격만 있으면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이제 많이 만들어내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게 좋지 않으면 수익에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AI 사이클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소득으로 다 연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좀 레버리지 효과가 약하다라고 이제 산업 구조상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더해서 또 그 부채 비율도 걱정이더라고요. 네네. 내년도 부채 비율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저성장 수준에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추경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정부 부채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 부채는 말 그대로 이 GDP 대비 100%를 이제 웃도는 그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금융위원회가 3월 기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에 3조 5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는 저성장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재정은 추경 지원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계는 주택과 생활자금에 대한 좀 부채가 다시 불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아마 부채가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과 고부채가 함께 가는 그러한 구조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큰 약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중동 상황이 격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협상에 재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쟁점이 뭐가 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농축 우라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좀 격차가 줄여질까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전쟁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 측이 협상단에 마지막 그 협상 결과 보고는 이란 측에서는 이제 농축을 60%에서 2015년 JCPOA에서 합의했던 3.67%보다 더 낮은 1%까지 줄일 용의가 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의학용의 농축 우라늄만을 보유하겠다. 그것은 거의 뭐 완전한 이란의 농축 포기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란 측에 이제 농축을 중단하여라. 그럼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력을 공급하겠냐 해서 그렇다면 미국이 무상으로 10년 동안에 이란에게 전력 생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란 측에서는 농축은 주권 국가의 권리다. 평화적 원자력 이용은.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측이 비핵화 그리고 농축 포기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개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측은 아직까지도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 미국 측에 넘기는 것은 불가하다. 대신에 희석화하겠다. 그렇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이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고 하고 미국 측은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입장차가 큰 것 같지만 또 예전에 핵 협상이 워낙 많은 진전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묘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그 이란 상선에 발포를 했고 또 이란은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해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또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이란 화물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이란 선적을 납포했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후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스카라는 이란 화물선이 오만만에서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해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정지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선박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실에 구멍을 내서 멈추게 했고 지금 미군이 선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불법 활동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던 선박이라고 말했지만 이 미군의 해상 봉쇄 이후 이란 선박에 무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때문에 오는 21일 2주 휴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협상팀이 20일 저녁 이슬라마바드에 있을 거라면서 이란 측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착한 사람 행세를 하지 않을 거라고도 했는데 어제도 이란과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합의를 압박했죠.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 have a much different view on it than other presidents. They've gotten away with murder for 47 years. They're not getting away with it anymore.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도 오늘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교량과 발전소를 드론과 미사일 생산에도 사용하고 있다며 이중 용도의 인프라 공격은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합의의 기본 틀이 잡혔고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며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이란의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철회 요구에 오히려 선박 공격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해상 봉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발표 하루 만에 다시 봉쇄에 나서고 유조선에 발포까지 한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이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해상 봉쇄에 나선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먼저 봉쇄를 풀어야 협상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No, look, during the conflict, Iran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interrupt the flow of everyone's traffic through that. It's the only card they have. But that card is slipping out of their hands and they know it.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또 농축 우라늄 반출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도 미국으로 반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은 거짓이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양측의 휴전 협정 위반 주장, 또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하기 때문에 2차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2차 협상 결과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배경도 나왔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미 재무부가 입장을 번복하고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는 한 달 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we're doing is temporarily allowing it to flow instead of all to China to flow into other Asian refineries. It's to lower the price of energy in Asia and in Europe.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완화가 러시아의 이란 지원을 돕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미국 내에서도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 값이 40% 이상 오르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 다시 언제 지난 2월 수준인 갤런당 3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라이트 장관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해 유가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홍해 관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이어 이곳까지 막힐 경우 중동산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막히는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곳을 봉쇄하기로 결정할 경우 어느 세력도 다시는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한 이란군의 조치에 가세해 글로벌 물류의 또 다른 길목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고문도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뿐 아니라 바브엘만데브까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며 어떤 허튼 짓도 연쇄적 대응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군은 최근 세계 최대 핵 추진 항모 제럴드 포드호 수리를 마치고 홍해로 다시 복귀시켰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홍해 입구에 위치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예멘 남서부와 지부티 사이 수로로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0%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봉쇄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송로가 동시에 막히게 되는 것이어서 2차 협상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간 레바논에서도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레바논 주둔 유엔 평화유지군에 배속된 프랑스군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의 위협이 있다면 전면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הנחינו את צה"ל לפעול בכל העוצמה, גם מהיבשה וגם מהאוויר וגם במהלך הפסקת האש כדי להגן על חיילינו בלבנון מפני כל איום.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휴전에 돌입했지만 산발적 군사행동과 함께 이스라엘 내각 안에는 군사작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항공기 이용이 필수일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들이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유료 할증료 급등에 좌석까지 줄며 이동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 여행객들로 붐비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제주도민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유류 할증료 급등에 도민들의 이동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부담이 크죠. 네. 1년에 뭐 한 4-5번 제가 이용을 하는데요. 안정이 돼가지고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그 부담이 좀 줄었으면 하는 게 이 도민 입장에서 바람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더 절실합니다. 정기검진을 위해 항공편을 수시로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항공료는 생존 문제입니다. 아이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걸 끊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유료 할증료가 더 이렇게 많아지면은 더 비싼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다음 달 국내선 유료 할증료는 이달보다 4배 넘게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유료 할증료 부담이 커지면서 왕복 3만 원대 특가 항공권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항공사 구조 변화 등으로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공급 좌석은 편도 기준 하루 42,421석에서 올해 41,412석으로 2.4%가량 감소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여행 수단이지만 제주도민에겐 생존 교통 수단입니다.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항공기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니어서 유가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는 항공기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동의 기본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에 도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